2021학년도 대수능 생활과윤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도덕 규범을 찾기보다는 그 도덕 규범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와 도덕 이론의 그 추론의 규칙을 분석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상가는 메타윤리 사상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사회 문화적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기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본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규범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응용 규범 윤리학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메타윤리학의 입장에서 규범 윤리학 중에 실천 규범 윤리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응용 윤리에서 사회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간과하지 않겠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도덕 문제 해결보다는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 요게 이제 메타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메타윤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앞에 있는 도덕 문제 해결은 실천 규범 윤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라고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3번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기술윤리학인데요. 도덕 현상이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사실의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실천 규범 윤리학도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라서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메타윤리는 강조하지 않죠. 이걸 강조하게 되면 이제 규범 윤리가 되는 거고 실천 규범 윤리는 간과하지 않는 거죠.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요. 5번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는 해결의 한계가 있음을 실천 규범 윤리가 강조하고 있죠. 간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메타윤리학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을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분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갑은 성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강조하는데 출산과 사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결혼을 해서 도덕적인 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수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없답니다. 그러면 성행위를 그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성행위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율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악금지의 원칙, 요것만 적용을 하면 되고, 나머지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원칙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죠. 근데 인격을 존중하는 성행위 전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성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 조건이다. 정당화를 위해서, 성행위의 정당화를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해야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조건이긴 하겠지만. 3번,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인 제약은 없다. 도덕적인 제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금지의 원칙이 있으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4번,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는 게 이제 보수주의적 관점이고요. 자유주의는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 이렇게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부부라고 하는 것으로 성행위를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출산으로 연결되는 성행위만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수주의 입장은 맞고 자유주의 입장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답니다. 이를 통해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의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이거는 모두 그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담론윤리의 이상적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하버마스 입장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전문가들로만 그러면 안 되는 게, 담론의 참여자라고 하는 건 그 담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로만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담론의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우리는 확인을 해가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얘기할 수 있다. 3번, 다른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는데요. 담론의 참여자의 발언권의 제한은 진실하게 얘기하고 참되게 얘기하고 이해 가능하게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상태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시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담론의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그렇죠.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를 수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거죠. 합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담론에서의 어떤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합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심지어 부작용까지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보편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담론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5번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된다.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아니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의 조정으로만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면요. 원조의 목적은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답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통치가 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으니 자원 문제와는 별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을을 보겠습니다. 원조는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사회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의 원조의 목적이 사회 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질서정연한 사회 제도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원조를 한다면 빈곤 해소에 빈곤 해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른 모든 부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맞는 얘기죠. 니은 롤스는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대요. 인권 개선 맞습니다.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죠. 강제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개별 국가에 대한 어떤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정주의적 간섭은 롤스는 정당한 바른 해외 원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원조의 주체는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제에 대한 고려를 해라라는 얘기죠.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예요.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을 우리가 보통 이걸 이해관계라고 하죠. 고려하는 거죠. 시민불복종에서는 저울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나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뭔가 큰 도움이 된다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 갑을 못 두고요.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빈곤해요. 자, 싱어부터 볼게요.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무조건 원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물론 싱어나 롤스는 둘 다 원조를 의무라고 보고 있는데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조건 여기 필연적으로예요. 반드시 원조를 해야만 하는 걸로 연결되느냐라고 한다면 싱어는 그렇지 않죠. 위에서 금방 봤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최대 다수에게 행복이 돌아올지 안 올지를 생각해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틀립니다. 롤스 입장에서도 본다면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게 원조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원조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롤스와 싱어 모두에게 적절한 그런 선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고요. 학생 답안의 기억, 미움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예술에 대한 가불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고 서술하는 겁니다. 갑을 보시면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씌워주고 미추의 감각을 키워준답니다. 그래서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예술 작품 속에서는 선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된다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의 원형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의 원형을 표현하고 선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선의 원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플라톤 선생님이 되시겠죠. 이거는 플라톤 선생님이시고요. 우리가 플라톤에 대한 예술적인 입장을 선미주의, 선미사상이라고 합니다. 도덕과 미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선은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을 보시면요.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인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요 말을 제가 다시 표현하자면 이제 감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제 동의를 얻게 된다면 이제 감각에서 넘어가가지고 순화되고 쾌락을 넘어서 고귀한 고양된 고귀함을 갖는답니다. 이성적인 고귀함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과 윤리적인 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보편적인 어떤 윤리의 형식과 유사한 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칸트 선생님의 예술에 대한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예술가의 플라톤이죠. 플라톤에 있어서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원형이 먼저 있어야 되죠.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걸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 행위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아름다움의 원형 이전에 창작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억이 틀린 답이네요. 이데아가 먼저 있어야 되죠. 이데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니은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아름다움을 통해서 도덕적인 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칸트 보죠. 칸트는 예술활동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을,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술은 도덕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감각적인 것에서 고양된 고귀함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미음, 모두는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 그쵸? 예술은 어쨌든 미를 다루는 활동이라는 것은 뭐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죠. 6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유전자 결함이 있는 환자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혜택으로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을 회복할 수 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대요.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답니다.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답니다.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있네요. 을을 보시니까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네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답니다.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좋은 것이 있음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 명씩 그냥 대입해 보는 것밖에 없죠. 1번,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을이 여기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쓸까요? 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을이 동의할 말이에요. 을이 동의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해서 생명체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체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여기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개인의 유전자 선택을 금지해야 되는가 했더니 여기 갑에 자신의 의도에 맞게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다라고 했으니까 갑이 금지에 반대할 말이죠. 반대할 말입니다. 4번,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위에 여기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요거는 을이 동의할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의 유전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한다면 갑은 맞고 을은 틀린 거죠. 여기 위에서 보면 유전자 선호 가치인 거죠. 이건 맞는 거고, 여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뭐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제시문으로 분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된답니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덕윤리적인 사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 덕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맥킨타이어 선생님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을 보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리주의가 되겠죠.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해서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으로서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할 행위를 요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리주의자이지만 양만 고려한다면 벤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갑이 을한테 할 말인 거예요. 행위자의 품성보다는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거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2번,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는 표현은 여러분 규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범이라고 하는 건 모든 규범 윤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3번,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다. 여러분 사회문화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체를 단순한
개인의 합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명목론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관점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갑은 그 이상이다라고 보는 실제론적인 입장이니까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그냥 단순한 총합으로 계산을 하니까 개인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집합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공리주의가 간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한다.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죠. 5번 도덕적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공동체주의 덕윤리고요.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는 거죠. 간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간과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면서 백성을 낳는 시작이면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랍니다. 남편은 바깥에 거처하며 안채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면서 바깥에 일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임하여 하늘의 건실한 도리를 실천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바로잡아 땅에 순응하는 도리를 실천한다면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랍니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서로 순조로워야 부모에게도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그냥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1번. 화목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방법이다. 여기 금방 나와 있죠? 맞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존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이다. 그렇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건 맞죠? 음과 양이니까요. 3번 부부는 서로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부부 유별 이런 입장에서도 알 수 있고요. 4번 부부의 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죠. 그렇죠? 예, 부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왔죠. 백성을 낳는 시작이고 행복의 근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부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나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서로 공경해야 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되는 각각의 어떤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9번 갑을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답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게 정명이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명 사상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공자 선생님이 될 것 같죠? 공자 선생님은 유교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을 보시면요,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는 플라톤 선생님만 하죠. 이런 얘기는 플라톤 선생님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게 살아가면 정의가 발현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플라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사회적인 직분에는 공통된 입장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인 덕목이 요구된답니다. 자, 여기 공자, 플라톤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이 따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도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이런 도덕적인 덕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자의 유교 사상도 도덕을 강조하고 플라톤에 있어서도 사주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덕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둘 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답니다.
직업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공자는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톤 선생님도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둘 다. 디귿.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사실 1번하고 같은 말이죠. 1번하고 기억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다 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리을. 구성원의 역할이 분단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국가가 실현된다. 여러분, 역할이 분담이 되었어요. 분담이 되었으면 그거를 합당한 덕목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아닌 거죠. 역할만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역할 수행이 뒤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거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장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소유 권리의 정당성은 취득과 이전 교정 과정에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개인의 소유의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회의 분배도 자유롭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분배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서 소유 권리의 역사성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분은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죠. 을을 보시면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원칙들의 순서에 따라 평등한 자유에 위배되지 않게 부의 불평등을 배정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기본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삼으면 후속하는 다른 기준들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롤스 선생님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플로우 차트 문제입니다.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되시겠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함께 보도록 하죠. 노직, 롤스 보겠습니다. 기억.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노직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단 최초에는 취득의 정의를 위해서 개인이 노동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직 선생님은 취득에 의해서만 그 소유물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한 권리는 이전, 양도를 통해서도 생기기 때문에 노동이 투입되지 않아도 정당한 소유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직 선생님 맞아요. 롤스 선생님은 너무 당연하게 맞죠. 최소수의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국가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어떤 재분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재분배를 허용하고 있는 롤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A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B 보겠습니다. 노직만 살펴보시면 돼요. 분배받는 사람의 도덕적인 공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정의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배받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정형적인 원리인 거예요. 정형적인 원리. 그 사람이 도덕적인 어떤 행위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당한 소유를 했냐라고 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노직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는 거니까 맞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역사적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도덕적인 어떤 공과가 있느냐를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과정 중심, 절차 중심적인 어떤 노직의 소유 권리 과정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분배받는 사람이거든요. 분배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C.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죠. 공리주의를 롤스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리의 원리로 혜택이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리의 원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수자에게는 돌아가지만 소수자에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C.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다른 조건이 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등의 원칙을 롤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차등의 원칙 이전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든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조건 없이 보장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3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다음을 보시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안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 다른 말로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두 번째, 행해야 될 것과 관련된 책임의 개념에 따르면 현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 세대는 의무자가 되는 거라고 해서 우리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서 현 세대가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요나스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나스. 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억, 요나스의 맞는 답을 고르는 거예요. 선의 탐구에 있어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했는데 악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했죠.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했죠.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해야 한다라는 책임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의무론을 계승한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주장하셨습니다. 디귿,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정될수록 자연 파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자연에게 많이 영향을 주게 되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완전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시겠네요. 1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보아야 된답니다. 자, 이분은 효용성 얘기를 하는 거죠.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 저런 결과가 나올지 효용성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나서 심히 불복종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싱어 선생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현저하게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심의불복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수의 정의관이 심의불복종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롤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싱어는
시민불복종은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앞에 벤담 문제에서 나왔지만 공리주의는 당연히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불복종도 그런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시민불복종 자체는 굉장히 정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 대한 복종심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도를 저울질해봐라 라고 싱어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소 정도가 너무 크게 되면 시민불복종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돼서 이런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번 시민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답니다. 정의감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 우리가 보통은 정의로운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런 데죠. 여기에서만 성립한다. 이거 맞는 답이죠. 고통받는 사회나 무법국가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없다고 롤스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의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여러분 다수의 정의관은 맞습니다만 종교적 가르침은 개별적인 어떤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롤스에게 있어서는 근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그렇죠. 위법행위 그러나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3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북한 주민은 통일에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랍니다. 이념을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이분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확인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쵸? 답을 보죠. 북한 사회 투명성이 낮아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 개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물론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되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포인트는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래요. 이기적이랍니다. 국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답니다. 국제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우리가 홉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홉스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도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되겠네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모겐소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권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듯이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상호 협력이 가능하고 국가도 이성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동맹의 비밀 외교 등으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주의 관점과 현실주의 관점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 현실주의는 국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현실주의에서도 평화가
뭐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긴 있죠. 세력 균형이나 군사 동맹과 같은 군비 증강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닙니다. 니은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이다. 그렇죠. 세력이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면 견제가 가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의 원인. 그렇죠. 여기 제도 여기는 안 나왔네요. 제도적 결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리을 국제 분쟁은 각국의 도덕성 증진을 해결한다. 도덕성 증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나의 입장이지만 가는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있듯이 국가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역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랍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싱어 선생님이 되겠죠. 만약 존재가 쾌거를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돌멩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랍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인간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의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병씨를 보시겠습니다. 개인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대지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테일러나 레오폴드 모두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 이렇게 대지 그리고 밑에도 보면 공동체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강조하고 계시면 이거는 레오폴드 선생님이다 이렇게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싱어, 칸트, 레오폴드의 입장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싱어, 칸트, 레오폴드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근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싱어는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니까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리주의가 아니니까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A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B.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관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에 관련해서도 여기 뒤에 보면 인간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자연에 대해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칸트가 당연히 공감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칸트 선생님은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자연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인간의 의무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자연과 관련해서 있다라기보다는 동물까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아닐 것 같고 레오폴드 선생님은 있지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안전성, 온전성,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이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C 보시면 직접적인 도덕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칸트 선생님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죠. 직접 의무가. 그런데 싱어는 일부 동물,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로 이어지니까 한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D.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지금 여기는 모든 생명체예요. 그러면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동물까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합니다. 맞죠? 칸트는 인간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근데 레오폴드도 모든 생명체로 설정을 하게 되면 무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레오폴드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다의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뜻 있는 선비는 살아남고자 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유교에 대한 설명이죠. 이 말은 사실 공자쌤이 하신 유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을을 보시니까 진이는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악한 짓을 하여 형벌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도가의 입장이고요. 장자 선생님의 이야기죠. 달을 보시면 전생에 뿌려진 씨앗이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한다. 그러니까 업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불교의 입장이죠. 1번 유교는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답니다. 맞죠? 우리가 요거를 살신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살신성인. 그리고 죽음은 애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번 도가에서는 인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니까 어리석은 일인 거죠. 3번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하면 윤회의 고통이 벗어난다. 그렇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4번 유교와 도가는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삶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동양 사상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도가와 유교인데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세에만 포인트를 둔다면 도가 사상은 내세를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도가 사상에서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물론 현실에서 쌓은 업이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가는 거라면 내세에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정답은 5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7번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답니다. 부나 권력을 타인의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에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소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가 된답니다. 경제적인 동기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채 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할 정도로 참아낼 수 있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시소비를 이야기하시는 사상가이고요. 보통 배불런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1번 과시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계층은 여기 없다라고 되어 있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가 아니라 허영심을 막 드러내는 거죠. 여기 비참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죠.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과시소비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4번 과시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 그렇죠. 과시소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5번 경제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본능이냐라고 했는데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큰 그 본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8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가를 보시면 국가는 이주민의 자신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문화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화주의가 되겠죠. 동화될 수 있도록 동화주의. 그래서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이주민의 주류 문화의 일원이 되어서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시면 국가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면서 이주민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외부에 들어온 문화를 평등하게 보는 것은 우리 샐러드 볼 모델이 되겠죠. 샐러드 볼 모델 다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X. 이주민의 문화 정체성의 보존을 다문화에서는 강조하죠. Y축. 이 문화 간의 대등한 방식, 우열이 없는 거죠. 대등한 방식의 공존을 강조하는 건 다문화 샐러드 볼이죠. 단일한 문화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건 동화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이 높은 미음이 정답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가의 가불병 세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S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결코 다른 선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응보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칸트 선생님이십니다. 을을 보시면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형은 고통이 길게 유지되어 오랫동안 본보기 기능하는 사형보다 고통이 길게 유지되어 오랫동안 본보기로 기능하는 형벌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사형에 반대하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죠.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사형은 죄인이 시민이 아닌 적으로서 처벌하는 거다. 적으로서 처벌하는 거다. 그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증명이죠.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요거는 루소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화살표 문제입니다. 자, 간관다 앞에서 끊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A는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맞죠? 근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B하고 D네요. 그러면 베카리아가 칸트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냐? 그렇게 한다면 예방주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소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간과하지 않죠. 근데 칸트 선생님은 국가를 존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건 아니죠. 동해 보복의 원칙, 응보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C는 루소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베카리아 선생님은 사회계약이 사형에 대한 근거는 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거죠. 사형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인 거죠. 그래서 간과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2 보겠습니다. 2는 루소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칸트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니까 간과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F,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된다.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칸트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생득적 인격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목적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그런 목적적으로 대우하는 측면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그 사람을 시민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 되시겠네요. 2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에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충고를 적절한 것은, 재물이나 명성,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 진리와 지혜,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된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반성, 지금 성찰,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죠. 소크라테스. 근데 우리는 성찰, 반성, 여기에 포인트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정에 있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악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을 비난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항변을 했죠. 아이히만 얘기겠죠. 아이히만. 자, 1번.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이 이제 바르게 되는 일을 강조하는 거죠. 2번.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하는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옳음보다는 유용성. 유용성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성찰과 반성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성찰과 반성이 유용성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덕, 지혜, 진리, 뭐 이런 것, 영혼이 훌륭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지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자신에 속한 국가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비판적 사고를 안 하는 게 성찰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능 같이 풀어보았습니다.